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DLG에서 콘텐츠 미디어 PG를 이끌고 있는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DLG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년 핵심 법률 트렌드라는 주제로 5가지의 강의를 포함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게임 산업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굉장히 고무적이고 상징적인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었고, 또 올 한 해는 이제 대통령께서 게임 산업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견을 발표하셔서 그 뒤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대벽동의 시대에 게임 회사의 법률 담당자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세션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2025년 주요 판결로 살펴본 게임 저작권을 주제로 합니다. 네. 네, 얼마나 비슷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또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강의를 준비한 저의 이력은 다음과 같고, 오늘은 총 3개의 판결을 좀 살펴보고 그 판결들을 모아서 시사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판결 중에서 아무래도 승소한 판결일수록 좀 더 시사점이 많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 판결 리니지 M 판결을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리니지 2M이나 이제 다크앤다커 판결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지 M과 R2M 게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태초는 이제 원고에서 리니지라는 PC 게임을 만들고, 그 이후에 피고에서 R2라는 PC 게임을 출시한 이후로 원고 회사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2017년 리니지 M을 출시하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니지를 따라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출시된 게임 중에 하나가 피고의 R2M이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리니지M과 너무 비슷하다는 유저 반응들이 매우 있었고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원고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회신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그 이듬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및 부정경쟁 행위를 이유로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1심이 원고 전부 승소로 이제 끝이 났고, 피고가 항소해서 작년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이제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이 고무적인 부분은 이 손해배상액이 이제 총 169억이 선고되었다는 점인데요.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을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액이 10억 단위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게임 쪽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크게 2가지 주장을 하였는데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 중에서도 성과 도용 행위 주장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리니지 M에 들어있는 구체적으로 이제 5가지의 구성 요소와 그 선택, 배열, 조합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하나하나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외 메인 UI와 이 사건 각 구성 요소와 관련된 UI 또한 창작성을 가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작물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이제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이제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과 도용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작권법에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뭐 귀로 듣거나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고요. 또 부정경쟁 방지 행위 중에서도 성과 도용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나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방식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는 R2M의 개발사죠. 네. 우선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게임 구성 요소들은 선행 게임들에서도 다 발견되는 게임 규칙으로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그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의 구성 요소가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도 같이 하였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피고 게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도용 행위에 있어서는 이 구성 요소들은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게임의 구성 요소들은 이미 선행 게임에서 다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이 성과라 하더라도 이미 MMORPG 업계에서 보편화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 2019년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킹닷컴과 아보카도 사이의 팜 히어로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 배열,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그 게임 자체가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 개성이 있으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고의 게임을 보면은 동물들이 등장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피고의 게임을 보면 이제 그 야채가 등장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굉장히 다른 게임의 경험을 준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룰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이제 타일이 부서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보스를 무찌르고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룰들을 표현한 방식이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게임의 창작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유사하게 베낀 피고 게임이 원고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기존의 판결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게임에는 아이나사드의 축복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나사드의 축복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빠르게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가 실제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나사드의 축복의 수치가 총 3단계가 있어서 그 어떤 단계에 속했냐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 그 다음에 재화의 획득 퍼센트, 그리고 거래 가능한 장비 아이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거래 가능 장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에서 유사한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 퍼센트를 거의 실제로 그것이 수치적으로 게임에 적용되는 퍼센트를 거의 같게 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면에서는 두 개의 나뭇잎을 겹쳐둔 모양으로 표시되어서 각 단계, 어떤 단계에 속했는지는 색상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치도 나뭇잎이 아래에 표시가 되었는데요. 하필 피고가 이 부분을 굉장히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 두 개가 겹쳐지고 색상까지 똑같고 수치가 밑에 표시되는 부분이 똑같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맵 안에서 동일한 UI 위치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딱 봤을 때, 여기 제가 그 오신 분들의 이력을 보니까 나 게임 좀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이거 베낀 거 좀 심했다. 이 정도는 베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요. 한번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시해 보시면서 좀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베낄 수 있다. 그러면 UI 안에서 위치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매일 제 출석할 때마다 보상으로 지급되는데,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양도 좀 비슷하게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시스템은 원칙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아이디어야. 그리고 이 시스템이 선행 게임에서 존재했었어. 와우에 있었어. 비슷한 게. 근데 나뭇잎을 너무 똑같이 만들었잖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이야 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게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두 게임 모두 아이템마다 무게 게이지가 있고 캐릭터의 능력에 따라서 인벤토리에 넣을 수 있는 소지품의 최대 무게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율이 3개의 단계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어떤 단계에 속했냐에 따라 캐릭터에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3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격 등의 행동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는 이것이 가방 모양의 옆으로 이제 차는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게이지로 표현이 되었고, 가방의 아래쪽에 그 실제적 그 퍼센트 숫자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게임 내에서 UI 안에서 오른쪽 상단에 둘 다 위치하였었고, 상점 UI 안에서도 메인 캐릭터 바로 아래쪽에 표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베낄 수 있다, 이 정도 베낄 수 있다고 하시는 분 굉장히 적으신데, 법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래, 이 무게 시스템도 게임의 규칙이야.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예전에 있었던 넷텍이라는 게임에 있었어. 근데 배낭 아래에 왜 둘 다 꼭 그 무게 게이지를 표시하고 단계별로 색상을 똑같이 한 거야. 이거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베낀 거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장비 강화 시스템인데요.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주문서와 강화하고자 하는 장비를 플러스를 표시해두고 사이에 두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강화를 했을 때 어떤 수치가 되는지가 표시되어 있죠. 네, 이거는 거의 모든 게임, 강화에 있는 모든 게임에서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원고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화됐을 때 페이지도 안 보이다가 빛이 나면서 갑자기 보이게 되고, 강화가 실패했을 때 좀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것도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지만, 원고는 어쨌거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게임에서는 일정 단계까지는 강화에 무조건 성공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강화에 실패하는 확률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안전 강화에 그것을 무조건 강화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안전 강화라고 표현하고 그 수치를 오른쪽 아래에 표시했었는데, 이 UI도 동일했었습니다. 또 그 강화에 쓰이는 주문서가 종류마다 차이가 있을 건데, 그것이 이제 색깔로서 차이가 드러나고 실제 모양은 종이 안에 칼이 그려져 있는 모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두 개 게임 모두에서. 네,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은 너무 모든 게임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화한다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그래서 저작권에 따라서 보호되는 표현이 아니야. 그리고 더군다나 원고는 이제 넷텍에 있는 장비 강화 시스템을 차용했어. 그리고 이 게임에서 실질적으로 강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나 UI 같은 것들은 다른 게임에서도 다 보여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아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이라고, 여기서는 일정한 아이템들을 그룹으로 두고 그 아이템을 다 모으게 되면은 미리 예정된 능력치를 부여하는 약간 그러니까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 시스템
또한 화면 안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템을 뭐 등록하고 인벤토리 안에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게임마다 모두 유사성이 있죠.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컬렉션은 게임 규칙에 해당하고 그것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로서 표현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다음 이 게임 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문구라든지 게임 내 위치나 표현 같은 것은 다른 게임에서도 다 보여지는 전형적인 표현의 형식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자체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신 및 마법 인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변신할 수 있는 카드, 마법 인형을 부를 수 있는 카드가 있었고 피고는 마법 인형 대신에 서번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선택해서 일정 시간 동안 캐릭터를 변신시키거나 마법 인형 또는 서번트를 소환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능력치를 부여받는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약간 재밌었던 점은 이제 영웅 이하의 각 등급별 획득률이 사실상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이 동일하였고 그 다음에 몇 장을 합성해서 카드를 얻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카드를 교체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즐겨찾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까지 다 동일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화면에서 표시되는 모습은 이와 같았는데요. 이게 제가 판결문에서 가져온 사진이다 보니까 흰색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게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카드의 등급이 6가지로 나뉘어져서 그 등급에 각각의 색상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부터 가장 낮은 등급까지의 이름이 동일하고 색상 또한 동일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획득하지 않은 카드는 검은색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같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딱 어떠세요? 어떠한 카드들이 있고 이렇게 인벤토리에 저장이 되는데 등급이 6개로 나뉘어지고 색상으로 표시되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은 이러한 변신이나 마법 인형 시스템 또한 게임의 규칙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보호가 되지 않고 또한 이 리니지 M의 이러한 규칙은 넷택의 변신 시스템을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카드의 등급을 6개로 나누고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나 잠시만요. 5개인가요? 네. 이렇게 나누고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나 변신 카드 좌측 상단에 사용 가능한 무기의 종류를 표시하고 획득하지 않은 카드를 검은색 그림자로 표시하는 것은 다 다른 게임에서도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어떠한 표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UI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하나씩 표시된 아이콘들이 2개의 게임에서 거의 동일하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UI에서 아이콘이 각각 표시된 위치가 동일하다. 선정된 아이콘과 표시된 위치 동일하다. 이거는 베껴도 된다, 안 된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이제 리니지의 M의 메인 UI가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의 메인 UI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화면 내 배치에서 원고에 어떠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모바일 게임의 경우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양손으로 들고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는데 그러면 제한된 크기의 화면 안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담겨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눌러야 되는 버튼은 주로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유저들한테 정보를 주는 부분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볼 때 리니지 M의 UI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이 어떤 조합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이 게임에서는 결국은 나뭇잎 두 개를 겹쳐놓은 모양이나 배낭으로 무게 게이지를 표시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창작성이 인정된 부분이 없었어요. 이 게임의 구성 요소들에서는.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그 부분만으로 이 게임 전체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그 저작권을 피고가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룰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저작권을 생성한다는 주장을 원고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원은 그 선택 배열 조합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 양식이 다른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떠한 룰의 유사성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저작권적으로 보호가 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룰이 어떤 다른 룰과 만나서 화면상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하나하나 밝히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난 화면 자체가 어떠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부분이 유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은 그래 나뭇잎이랑 그 배낭 그 부분이 유사한 거는 맞아. 근데 그것만으로 게임 전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라고 이제 판결을 하였는데요. 결국은 게임의 규칙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게임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성과 도용 행위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만들 때 각각의 게임의 룰을 선택하고 그것을 제작 의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배열 조합해서 결과적으로 상호 결합을 통해서 캐릭터 성장에 미치는 효과들이 리니지 M에 아우러져서 드러났다. 일련의 뭐 아이템 컬렉션이라든지 장비 강화라든지 그 무게 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캐릭터의 성장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종합적인 효과를 낸다. 그것이 그리고 이 리니지 M에 드러났다라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피고는 리니지 M 사실은 내 택을 다 베꼈어요.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와우라든지 다른 선행 게임들이 다수 이제 언급이 됩니다. 판결문에서 인정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게임들에 있는 요소들이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선택 배열 조합에 있어서는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자기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시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하는데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리니지 개발을 위해서 원고가 들였던 시간이나 투입됐던 인원 그리고 투입됐던 비용 같은 것이 판결 안에서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성장이라는 부분은 MMORPG 게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한 이게 사실상 과금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나사대 축복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렇죠. 이 게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리니지 M의 룰의 조합들, 그런 시스템의 조합들이 그래서 성과에 해당하긴 하지만 게임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성과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핵심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열 조합이 이 피고 게임에서도 유사하게 쓰였는데요. 실제로 노골적으로 이 게임을 베끼려고 했다는 점이 조사와 이 소송 과정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앱에서 아마도 피고의 직원으로 표시된 사람이 이 두 게임이 유사하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서 이 R2M 게임은 리니지 M의 오마주 모티브가 아니라 아예 카피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게임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이 이제 민사 소송 과정에서 현출되었고 또 형사 사건도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원고 게임의 카드 뽑기 아이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카드의 등급별 획득률이 사실상 동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참 보고 게임을 개발했다고 피고 회사 직원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이 두 개의 게임이 매우 유사하고 거의 베낀 것이다 라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다수 게시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회사가 그래도 여러 가지의 룰을 조합하고 수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게임을 6년에 걸쳐서 200명의 인원 이상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베끼는 행위를 사실상 피고가 했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를 이제 공정한 상관행과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허락 없이 사용한 성과 도용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침해 정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게임 전체에 이 요소가 게임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게임에서 이 부분을 드러내고는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이 피고 게임이 전체적으로 얻었던 이익이 1,691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종합적으로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들을 보아서 임의로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는데 그 부분에 고려됐던 게 이제 이 피고 게임의 인기에는 단순히 원고 게임에서 베낀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픽 리소스나 세계관, 스토리 등이 다 이제 고려가 되었었고 또 이 게임에는 원고 게임과 구별되는 규칙도 있었던 점도 이제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게임 출시 이후에 리니지 음의 매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경쟁적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리고 원고가 이 리니지 M 전체를 라이선스하면서 매출액을 제3자에게 매출액의 10%만 받기로 했던 것도 이제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게임 회사가 게임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받았던 손해액 중에 가장 큰 다른 것과 비교도 되지 않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판결이고 이제 향후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저에게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두 개의 판결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크앤다커 사건은 소송의 액션들은 굉장히 혼란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들이 게임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그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게 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원고 회사가 이제 저작권 침해, 이제 성과 도용 행위, 영업 비밀 부정 사용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과 침해 정지를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뭐 주장하는 내용은 앞의 사건과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는 저작권 침해와 성과 도용 행위 주장이 모두 다 이제 부정되었어요. 왜냐하면 법원은 두 게임이 장르가 좀 상이하다. 원고 게임은 이제 배틀로얄 게임이고 이제 피고 게임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서 두 개 게임의 주요한 요소가 겹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거 나중에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중세 판타지 세계관이나 뭐 묘지 배경 던전 그리고 빛과 어둠을 활용하는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이 다른 게임에서 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라고 봐서 그 부분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일부 피고 게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픽으로서 나타난 그림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설령 그래픽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다른 게임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법원에서는 봤었어요. 그다음 성과 도용 행위에 있어서도 좀 재미있는 내용이 설치가 있었는데요. 이 원고 게임은 개발 도중에 이제 중단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원고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원고의 성과라고 보는데 부담이 있었고 또 그때까지 만들어졌던 부분에는 이미 선행 게임들의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으로 이제 그 시점의 개발은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독창성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 경쟁력이 없었죠. 그러한 점이 다 고려돼서 이제 성과도용 행위랑 저작권 침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비밀 측면에서 원고가 이제 승소를 하였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노경정 변호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니지 2M과 아키에이지 워 판결은 원고가 전부 패소를 하였고 현재 2심이 계속 중에 있고 이제 3월에 아마 2심이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고 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앞서 사건들과 좀 동일한데요. 결국은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은 정말 많은 구성 요소들을 우리만의 어떤 독창적인 요소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피고가 정말 낱낱이 반박을 하면서 선행 게임들이 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게임, 저건 저 게임에서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원고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서 거의 다 인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표현으로 유사한 부분도 하나가 거의 좀 유사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천천히 뜯어보면은 좀 달랐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도 부정되고 또 성과도용 행위도 부정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과도용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자체가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 및 경쟁 법률과 이제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원고가 주장했던 것이 MMORPG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어떤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라고 보아서 성과도용 행위도 부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들을 보면서 우리가 게임 회사의 재직자로서 어떤 것을 좀 유념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선행 게임에서 발견되고 장르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발달로 선행 게임 레퍼런스를 찾기가 더 쉬워진 환경이어서 이후로는 원고의 소송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결국 구체적인 표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표현의 창작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설령 일부 표현이 구체적으로 같더라도 그것이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출시 게임의 규칙의 다수를 구체적으로 베끼고, 그러한 시도가 이제 형사조사나 전현직 직원의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드러나고, 이용자들이 그 게임을 카피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제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침해 주장을 받게 되는 경우는 유사한 표현들을 빠르게 수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개발자의 측면에서는 다른 게임의 규칙을 차용할 때 그러한 규칙이 이전에 다른 게임에서도 있었는지 선행 조사를 하고, 동일한 장르의 선행 게임이 여러 개 존재하는 규칙은 차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규칙을 차용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수치나 확률, 명칭 표현은 유사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특정 게임 하나를 기준으로 모방을 하기보다는 여러 선행 게임의 공통 요소를 참고해서 규칙을 재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특히 레퍼런스 게임을 하나 두는 경우에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차별화된 포인트를 명확히 설정해서 이 부분을 게임의 주요 요소로 두고 플레이 경험에서 주요한 요소로 느껴지도록 계속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UI 배치나 아이콘, 책상 체계나 강화, 그런 컬렉션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들은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소 길게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네, 저의 세션은 이렇게 마치고 바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